영희야,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야 살아. 강원도 구룡산 협곡 아래 온몸이 부서진 채 누워있던 나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이곳으로 밀어 떨어뜨린 건 바로 친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가슴속에 묻혀있던 진실. 준호는 사고가 아니었어. 민수가 밀었어. 그날 남편은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양평 시골집 마당에서 박영희 67는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냄새와 이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구름 소리. 이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남편 박성배 69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톱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작업실 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성배는 손을 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고 성배는 목공 장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 이곳 양평에 정착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작은 집, 작은 텃밭, 작은 행복.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거실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남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웃고 있는 얼굴, 환한 눈빛. 영희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성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준호는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계곡 추락사고라고 결론 지었지만 영희는 그 사고가 늘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준호가 왜 그날 밤 혼자 산에 갔는지, 왜 동생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아들을 되돌릴 수 없었고 남은 아들마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차남 민수 43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민수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환한 미소. 영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야, 잘 왔다.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배는 묵묵히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사진을 잠깐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불안? 아니면 그냥 슬픔? 영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민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영희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 민수는 1시간쯤 머물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민수가 떠난 후 영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효자 아들인데. 하지만 성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영희의 기억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9년 여름 준호는 20살이었고 민수는 18살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민수는 활발하고 자유분방했습니다. 성적은 중간쯤이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영희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늘 준호를 먼저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모범생이네요. 나중에 크게 될 아이예요. 그럴 때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영희는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준호는 대학 1학년을 마쳤고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가 싸우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은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빠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민수야. 영희가 방문을 열자 두 형제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형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이 잘난 척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서 그래요. 민수는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밤 준호는 친구들이랑 계곡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나갔습니다. 영희는 두 형제가 함께 간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래, 형제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 하지만 그날 밤 11시 민수만 혼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민수야, 형은? 형은 친구들이랑 더 놀다 온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영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배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준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계곡 근처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5시경 등산객이 발견했습니다. 사고사로 추정됩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성배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은요? 우리 민수는요? 민수군은 먼저 집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준호 씨는 친구들과 남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10시쯤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준호 씨는 혼자 남아서 산책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왜 혼자 산에 남아요?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고였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형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민수야, 울어도 돼. 형 보고 싶으면 울어. 어머니, 전 괜찮아요. 형은 이제 편해졌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민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아니면 안도? 하지만 영희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미쳤나? 민수가 형을 해칠 리 없어. 그건 내 아들이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자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민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성배 역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사업가가 되었고 결혼도 하고 겉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언제나 느꼈습니다. 민수의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그날 밤 영희는 준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혼자 산에 남았니? 아니면 누가 너를? 영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영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연 39도 함께 왔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지연아.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철 과일이라 맛있을 거예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성배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두 분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영희는 민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유언장?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래도 이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마음도 편하시잖아요. 영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직 팔팔한데 무슨 유언장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성배는 묵묵히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돌아간 후 영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유언장 타령이에요? 성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나도 좀 이상하긴 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투, 지연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민수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산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계좌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두 분 건강 안 좋아지시면 은행 가시기 힘들잖아요. 영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직 건강해. 은행 가는 것쯤은 할 수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자고 하는지.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는 정말 두 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야. 일단 생각 좀 해볼게.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민수와 지연이 떠난 후 영희는 성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민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돈 문제라도 있는 건가?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그날 오후 성배는 민수의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요즘 어때요?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민수 형님한테 안 들으셨어요? 뭘? 민수가 작년에 사업 망했어요. 빚도 엄청 많고요. 성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들은 바로는 6억 정도요. 사채도 쓴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빚이 있대. 많이.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한 거구나. 돈이 필요한 거야. 우리 재산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준호야, 내 동생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그날 밤 영희는 여동생 수진 64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수진아, 민수 말인데.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언장, 위임장, 그리고 빈 이야기까지.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해. 민수 이상해. 내가 볼 때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릴 해치진 않겠지. 언니,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절대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준호를 잃고 난 후 영희가 가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분명 위험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대체 뭘 하려는 거니? 이틀 후 여동생 수진이 양평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알아봤어. 영희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성배도 작업실에서 나와 함께 앉았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수 사업체 등기부등본이야. 내 친구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든.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민수 회사는 작년 9월에 부도났어. 채권자들이 줄줄이 소송 걸었고 재산 압류 신청도 들어온 상태야. 성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억이라더니 더 많은 거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8억 가까이 될 거야. 은행 대출, 사채, 카드비까지 합치면.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수가 지금. 언니, 민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가만 안 둘 거야.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급하게 유언장과 위임장을 요구했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재산을 그래 노리고 있는 거야. 언니네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고 예금도 1억은 있잖아. 성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우릴 해치진 않겠지. 그건 아니겠지. 수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사람이 절박해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특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상황이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영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지연이랑 같이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제 그 밝음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민수가 온대요.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오는 건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절대 서류에 사인하면 안 돼요.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다시 한번 준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준호야, 내가 살아있었으면 민수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영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형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 혹시 그때부터 형을 미워했던 걸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정오쯤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밥 먹고 얘기 좀 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빨리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지금 돈이 좀 급해요. 얼마나? 5억 정도요. 성배가 놀라 물었습니다. 5억? 그게 무슨 돈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실패했어요. 빚도 많고요.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절박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해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그럼 우리한테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유언장이니 위임장이니 그런 소리만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돈이 많지 않아. 1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5억은 불가능해.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집을 파세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아버지.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제 거 아니에요? 지금 파시면 3억은 나와요. 거기에 예금까지 합치면 4억은 되잖아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 보고 집을 팔고 어디 가서 살라고?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전세 구하시면 되잖아요. 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성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민수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형 편만 들었잖아요. 저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이럴 때만 도덕 타령이에요?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형 사진만 보고 저는 투명인간 취급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진정해. 이러지 마. 하지만 민수는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민수는 거실을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뒤따라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쾅 닫고 출발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배가 다가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언제 저렇게 변한 거예요? 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절망. 민수는 우릴 원망하고 있었어. 준호가 죽은 후로 25년 동안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가 떠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준호와 민수가 싸우고 있었고 영희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성배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가 나무를 깎았지만 손놀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톱질을 하다가 손을 베기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희가 다가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응, 괜찮아. 정신이 없어서 그래. 성배는 피 묻은 손을 씻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영희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 거실로 가자. 앉아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성배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준호 사고가 아니었어.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민수가 밀었어. 영희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먼저 집에 돌아온 거 기억하지? 새벽 2시쯤이었어. 응. 민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 나 혼자만 나오라고 했지. 영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수 얼굴은 새하얗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 형이 떨어졌대. 뭐? 준호랑 계곡 근처에서 싸웠대. 돈 문제로. 민수가 친구 돈을 훔쳤는데 준호가 그걸 알아냈던 거야. 영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대. 민수는 화가 나서 준호를 밀었고 준호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성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내게 빌었어.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저 감옥 가요. 형이 죽었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성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정신이 없었어. 준호는 이미 죽었고 민수까지 잃을 순 없었어. 그래서 숨긴 거예요? 민수를 데리고 현장에 갔어. 준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영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민수한테 말했어. 내가 먼저 집에 갔다고 해라. 형은 혼자 남았다가 추락했다고 해라.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경찰도 속인 거군요.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또한 아들을 잃기 싫었어. 준호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준호 얼굴이 나타나서 나를 원망했어. 하지만 민수를 지켜야 했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킨 게 아니에요. 망친 거예요. 민수는 죄책감 속에서 25년을 살았고 이제는 완전히 비틀어진 거예요. 성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두 내 잘못이야.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 민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우릴 원망해요. 준호를 더 사랑했다고, 자기만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까지 졌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설마. 영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2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형을 밀었잖아요. 성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영희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해요. 민수가 뭘 하든 경계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25년 전 일을 증거도 없이 어떻게 신고해요? 성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이에요. 25년 동안 숨겼으니까. 영희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널 그렇게 했다는 걸. 엄마는 몰랐어. 영희는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고 떠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번엔 제가 실례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어머니,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이번 주말에 구룡산 가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평생 기억될 여행이 될 거예요.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구룡산 평생 기억될 여행.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영희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성배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수가 우리를 구룡산에 데려간대요. 성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룡산 거긴 계곡이랑 절벽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공포와 각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영희와 성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가면 민수가 의심할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을 거고. 성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켜둘게. 녹음 기능.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필요해. 영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금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 잘하세요.
영희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성배는 조용히 옷장에서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몰라. 이거 입어. 두툼한 등산복과 등산화였습니다. 왜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게.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야. 그날 밤 영희는 여동생 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만약 내일 이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경찰에 전해줘. 민수가 25년 전 준호를 밀어 죽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까지 없애려고 해. 미안하고 사랑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정각. 민수와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날씨 딱 좋죠? 그래. 구룡산 단풍이 정말 예쁘대요.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지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시락도 준비했어요. 영희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도 알고 있을까? 남편의 계획을. 아니면 순진하게 따라온 걸까? 차에 타자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구룡산 전망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성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배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풍경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려 차는 구룡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요. 민수는 짐을 챙기며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세요? 민수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예요. 거기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 30분쯤 올라가자 드넓은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나무 데크였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지연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기 끝에 서세요.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거기 위험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안전해요. 난간도 있잖아요. 민수가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배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무서워하신다. 그냥 여기서 찍자.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사진 한 장 찍는데 뭐가 그래요? 민수야, 그냥 한 장만요. 제발. 민수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자. 지금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난간 가까이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그 순간 민수가 뒤로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등 뒤에서 민수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뒤로 한 걸음만 더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가면 떨어져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잡아드릴게요. 민수의 손이 영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성배가 몸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우릴 밀면 내 인생 끝이야. 민수는 놀란 표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
내가 뭘 하려는지.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준호 일도 알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준호를 밀었다는 것. 25년 전 그날 밤, 지연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민수야. 우릴 죽여도 넌 감옥에 갈 거야.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어요. 빚쟁이들이 내일이면 날 죽일 거예요. 민수야,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요. 민수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영희를 향해. 성배는 재빨리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몸을 잡았습니다. 여보. 두 남자는 난간 가까이에서 뒤엉켰습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안 돼. 그 순간 난간이 부서졌습니다. 낡은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콰직. 네 사람 모두 균형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 공중으로 떨어지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몸을 긁어갔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영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영희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야 살아. 성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수와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대로야. 부모님이 먼저 헛디뎌 떨어진 거야. 영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왼쪽 다리에서는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입안에는 피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최대한 죽였습니다. 옆에서 성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영희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살아있어. 버텨. 그 작은 접촉이 영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10m쯤 떨어진 곳에서 민수와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정말 떨어졌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계획대로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 가서 확인해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연이 영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손가락이 영희의 목에 닿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 맥박이 약해. 거의 안 뛰어. 아버지는? 지연이 성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버님도 숨이 거의 안 쉬어져.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영희 머리 옆에서 멈췄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살아남기 힘들어. 구급차 부르기 전에 시간 좀 끌자.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을 끈다. 우리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빠,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잔인하긴. 25년 동안 형만 생각하면서 날 투명인간 취급한 게 잔인하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완벽했어. 난 항상 비교 대상이었지. 민수야, 왜 형처럼 못하니? 민수야, 형 좀 본받아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 형이 나를 도둑 취급했어. 친구 돈 5만 원 빌린 것뿐인데 형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 민수의 발이 돌멩이를 찼습니다. 화가 났어. 그래서 밀었어.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넘어뜨리려고. 근데 형이 절벽 끝에 서 있었던 거야. 영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형 얼굴을 봤어. 놀라고 배신감에 찬 표정이었어.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날 감싸줬어. 고마웠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너무 컸어.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해? 지연이 물었습니다. 빚 때문이야. 8억. 다음 주면 사채업자들이 날 죽일 거야. 부모님 재산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절대 집 안 팔아. 유산도 내가 준호 죽인 거 알면 안 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사고로 만들어야 했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 괜찮아. 난간도 부러졌고 우리도 같이 떨어졌잖아. 완벽한 사고야.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성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척하며 아들의 고백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119는 불러야 하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 10분만. 10분이면 확실하게 해야 해.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살아야 해. 영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아들. 준호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드디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119 불러. 지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룡산 전망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4명이 난간 부러져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울어. 충격받은 것처럼 행동해. 알았어. 두 사람은 영희와 성배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붙잡고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성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녹음됐을까? 성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 구조되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떨어지셨어요. 저희가 잡으려다가 같이.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옮겨야겠어요. 구조대원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살아계십니다. 이쪽 남성분도 살아계십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살짝 떠서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영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다 들었다. 내가 한 말 전부. 구조대원들이 들 것을 가져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영희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성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겼어. 살아남았어. 영희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간호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춘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헬리콥터로 응급 이송되셨어요. 영희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구룡산, 추락, 민수의 고백. 우리 남편은요? 옆 병실에 계세요. 의식도 돌아오셨고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문이 열리고 40대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영희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이틀입니다. 꽤 심각한 추락 사고였어요. 갈비뼈 세대 골절, 왼쪽 다리 골절, 그리고 뇌진탕까지.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내장 손상은 없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준비해준 등산복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남편분도 비슷한 상태고요. 다행히 두 분 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다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닫고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민수 씨 말인데요.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어쨌는데요? 어제 병실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의식 없으신 줄 알고 며느리분이랑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제가 우연히 문 밖에서 들었는데요. 이러다 깨어나면 어떻게 같은 말을요.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해? 라고 하니까 민수 씨가 방법은 있어라고. 간호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가족이라면 깨어나시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수간호사님께 보고했고 수간호사님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영희는 손을 떨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서도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과 경찰이 상의를 했어요. 경찰이요? 네. 추락사고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조사 중이거든요. 바로 그때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영희님, 저는 춘천경찰서 강력팀 김태준 형사입니다. 형사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조사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형사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준호의 죽음, 민수가 형을 밀었다는 사실, 남편이 그것을 숨겨왔다는 것, 최근 민수의 빚 문제, 유원장과 위임장 강요, 그리고 구룡산에서의 일. 형사는 침묵 속에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그럼 민수 씨가 일부러 어머님을 절벽으로 밀려고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떨어진 후에 죽기를 기다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이요. 녹음 기능을 켜뒀어요. 민수가 한 말이 다 녹음됐을 거예요. 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분 소지품은 보관 중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희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0분쯤 지나서 형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됐나요? 네.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듣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사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박영희님,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진술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5년 전 준호 씨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우리 준호를 위해서. 남편분은 당시 범인 도피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 수 없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형사는 민수와 지연을 소환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희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부인하셨대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대요. 영희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어머니.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영희님, 민수 씨가 자백했습니다. 모두요? 네. 25년 전 준호 씨 사건과 이번 살인 미수 사건 모두요.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분도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고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이 열릴 때까지 거기 있을 겁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정의를 선택하신 겁니다. 형사가 나가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영희는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엄마가 진실을 밝혔어. 2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와 성배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양평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영희는 거실에 선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의 사진, 낡은 소파, 텃밭. 하지만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없어. 성배는 작업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성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해서 민수를 망쳤어. 내가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음식이 가득 든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님,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은 밥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재판은 언제래요? 다음 달 15일이래. 민수는 만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얼굴 볼 용기가 없어. 당연하죠. 천천히 하세요. 수지는 국을 떠서 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형부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에요. 준호도 이제 편히 쉴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한테 너무 미안해. 25년 동안 억울했을 텐데. 언니, 이제 그만 울어요. 준호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돌아간 후 영희는 준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니?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동생은 이제 감옥에 있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엄마. 이제 편해요. 일주일 후 영희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도 25년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형의 얼굴이 나타났고 죄책감에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벌이었는데 저는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형에게도 어머니 아버지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민수 올림. 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성배가 다가와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반성하는 것 같아요.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성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그게 민수를 위한 거야. 영희는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와 성배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민수는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삭발을 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민수는 부모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준호 살인 사건과 부모 살해 미수 사건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25년 전 형을 살해했고 그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빚 때문에 부모님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반성과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민수의 자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박영일 씨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를 바라보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준호를 잃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있어서 버텼습니다. 남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형을 죽였고 우리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너무 슬픕니다. 영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준호를 위한 거고 민수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성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우리 잘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햇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부신 겨울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1년이 지났습니다. 양평의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고 성배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무언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없이 산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에는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날에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가 있어서 전 행복해요. 마이너스 준호. 영희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내 아빠도 건강하시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감옥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참회하며 지냅니다.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돌아봅니다. 형에게 열등감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그게 형을 미워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건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입니다. 감옥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무를 깎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형 생각도 납니다. 형도 나무를 좋아했었죠. 어머니, 제가 나오면 형 무덤 앞에 처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20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민수. 영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편지 왔어요. 성배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뭐래? 반성하고 있대요. 목공도 배운대요. 성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우리 언젠가는 면회 가야 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알아요. 나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무덤에 다녀올까요? 그래, 오랜만에 가자. 다음 날 부부는 준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산기슭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영희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성배도 옆에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도 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동생이 진실을 고백했어. 지금은 감옥에서 벌을 받고 있어. 엄마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 영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이제 편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바다 한번 갈까요? 바다? 응. 준호가 어렸을 때 바다 가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바빠서 못 갔었어요.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동해 바다로.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여보, 상쾌해요. 그러게. 오길 잘했어. 해변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호도 이 바다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준호는 물을 좋아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답게? 응. 텃밭 가꾸고 나무 깎고 가끔 이렇게 바다도 보러 오고. 영희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준호 생각하면서. 응, 준호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방파제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내 동생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비록 다 함께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거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 중에 하나가 준호일까요? 그럴 거야. 준호가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준호야, 잘 자. 사랑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두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응, 괜찮을 거야. 사랑은 면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파도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리듬감 있는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내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진실과 함께, 용서와 함께, 그리고 사랑과 함께. 별빛 아래 두 노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별빛 아래 두 노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25년간 숨겨졌던 진실, 그리고 그 무게를 이겨낸 용기. 박영희와 박성배 부부는 이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준호는 하늘에서 편히 쉬고 민수는 감옥에서 참회하며 두 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사랑은 면제가 아니고 불안은 생존의 경고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90분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박영희 부부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